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895억 원의 배임 그리고 133억 원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인데요. 정치권의 파장 크게 일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검찰이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정치권 당연히 국회로 넘어올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두고 여러 말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합니까?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양심껏 표결합시다. 부결을 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게 민주당의 길입니다. 네, 다들 예상은 하셨을 겁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수순이 남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결국은 오늘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정도로 굉장히 헌정사에 있어서 최초의 일인 건 사실입니다. 어떤 혐의인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겁니다. 배임, 성남 도공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배임,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성남 도공에 끼친 손해를 말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7,800억 원의 이익을 줌으로써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그 법을 위반했다. 이런 혐의가 하나 있고요. 부패방지법, 위례 민간업자에게 211억 원의 이익을 준 것이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은 받습니다.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 133억 원은 제3자 뇌물이다. 본인이 받은 건 없더라도 다른 제3자에게 이익을 줬기 때문에 그것도 혐의에 넣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들어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고요. 자, 직접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관련은 아닙니다만 넘겨주시죠. 범죄 사실을 적시한 거는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 428억 원. 저희들이 늘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과연 누구 거냐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유동규 씨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유동규 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진술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검찰이 범죄 사실만 적시했지 영장 청구의 원인으로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인정이 된다면 부정처사 후 수뢰.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돈을 받는 그런 형식이 되는 그런 혐의입니다. 그 정치자금법 위반. 대선자금 명목으로 김용 씨 등을 통해서 8억 원 넘는 돈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게 범죄 사실로서 적시가 일단 됐습니다. 구속영장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구속영장에는 적시가 됐고요. 계속해서 수사해야 될 부분 이 두 가지가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배승인 변호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 사건의 중대성에 가장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상당히 범죄 혐의가 구체적이고 그 방대한 양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범죄 사실만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네. 다음에도 또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적어놓은 건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상당히 범죄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었는데요. 네.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지난 1차 수사팀, 그러니까 지난번 대장동 팀이 수사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의 배임 액수가 산정이 됐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 나오는 게 4,800
95억 원의 배임 혐의가 있습니다. 예. 이게 그 대장동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에서 이번에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는 그 확정이 그 수치를 뺀 부분인데요. 이렇게 그 평가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장동 팀 그 수사팀의 그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그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이득이 개인이라든지 그 사적으로 갔을 거, 민간이 가져갔을 거라고 많이 추측이 되고, 그만큼 국민의 분노가 커지지 않았나 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쪽에서는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만 바뀐 거지 물증은 하나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반면 검찰에선 정영학 녹취록, 이 녹음 파일이 있고 성남시에서 내부 문건, 결제 문건 이런 객관적 증거 이에 부합하는 물적, 인적 증거 확실하게 확보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배승규 의원, 네. 양측이 지금 상당히 다른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다 진술 아니냐. 그리고 그 진술들도 이전에와 많이 바뀐 진술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억압을 통해서 이 당사자들이 진술을 바꾼 거지 그게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검찰에서는 이 물증들이 많다. 일단 물증들이 보면은 본인들이 얘기한 진술 녹취록이 다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 본인이 직접 사인을 한 네. 결제 서류들이 나옵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바꾸기 힘든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그 녹취록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동규 씨의 진술, 최측근 그러니까 어떤 사업 진행 때는 가장 핵심이었죠. 그분의 진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사업자들, 나무과 같은 사업자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 결국에는 이 증거 능력을 이 법원에서 어느 정도나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구속영장을 할 때 구속의 사유가 될 만한 거냐 이건데, 이재명 대표는 얘기했지만 내가 어디 뭐 가족 버리고 도주할 네. 사람이냐 했지만, 물론 이재명 대표가 뭐 가족 버리고 도주할 분이겠습니까만, 예. 근데 증거인멸 부분을 아주 검찰이 아주 자세히 얘기했는데 네. 이미 그 증거인멸을 측근들과 했고 또 입막음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정성호 의원이 최근에 이 그 관련 정진상, 김용 네. 이런 분들 찾아가서 뭔가 회유하는 듯한 네. 발언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볼 때 그 구속의 사유가 충분하다라고 예. 검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설전 변호사, 민주당 입장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저는 이번에 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요, 네. 저는 이게 상당히 공작새 같은 영장이다 보여요. 그러니까 공작새가 어떤 상대방을 겁을 줄 때 상당히 그 크게 펼치지 않습니까? 어떤 액수를 이렇게 굉장히 부풀려 가지고 뭐 배임에 대한 액수가 4,000배. 네. 국민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 어떤 예. 사업에 대한 어떤 뭐 수익을 전부 다 지금 어떤 배임액으로 지금 산정을 하고 있고, 대장동 민간업체 7,800억. 진짜 만약에 우리가 화면에 나온 대로 이 액수가 다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제 어느 누가 대한민국에서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는 평생 못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얼마 전에 정말 이런 윤미향 의원 재판 결과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수없이 많은,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어질 수없이 많은 혐의에 대해서 나중에 판결 결과가 과연 이게 이대로 인정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물론 오늘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좀 상당히 억양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최근에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어떤 언론 보도도 이러려고 구속영장 청구하려고 그랬구나라는 어떤 밑작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굉장히 네. 정치적인 행위이다라고밖에 볼 수는 알겠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구속영장 청구서만 150쪽이 넘는다고 합니다. 5개 혐의 아까 보여드렸고요. 네이버 관련도 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배임액을 4,895억으로 잡은 것, 이건 뭐냐면 원래 성남도공이 이 전체적인 이 대장동 개발 이익의 70%를 가져갔어야 하는데 그걸 가져가지 않고 확정이익 1,830억 원만 가져갔기 때문에 배임 금액이 6,725억 원에서 확정이익을 뺀 나머지 금액이 배임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솔전 변호사 말했듯이 그럼 이게 과연 이 개발 이익 전체에 대한 뭐 비율이라든지 확정돼서 이게
원래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게 이게 과연 배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데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검찰에서 주장한 거는 그 4,895억 원 전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70% 중에 확정 이익을 뺀 나머지 돈은 배임이다. 더 가져올 수 있는데 못 가져왔기 때문에 성남시장의 임무를 배신해서 한 거다. 이런 취지로 검찰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구속영장에서 실질적으로 뭐 혐의로 되지 않은 게 428억 원,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 중에 한 70%는 428억 원입니다. 이 부분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 이 부분은 구속영장의 혐의로는 되질 않았어요. 근데 다만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수사할 수 있는,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이렇게 적시만 한 겁니다. 그리고 김용 씨를 통해서 받았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돈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히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거거든요. 자, 김근식 교수님, 이게 그러면 실제로 이 대표 돈 받은 것도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구속영장 청구한 건 뭐 야당 대표에 대한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만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전부 나서서 지금 발끈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국민적인 평상심의 수준에서 보면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장 청구 사유를 이야기할 때 아까 우리 배성기 의원도 이야기하셨지만 뭐 증거인멸하겠습니까? 뭐 도주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반문하고 있지만 그 앞에 더 필요한 중대한 그 영장 청구 사유가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워낙 중대하고 큰 범죄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도 일단 영장을 청구하는 게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안 했다고는 합니다만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정황상으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고 최근에 정성호 의원이 가서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도 입막음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증거인멸의 생각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사안이 워낙 중대한 범죄라는 거예요. 4,100억 원, 아까 우리 설 변호사도 이야기했지만 저게 사실이라면 평생 못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중대한 범죄이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와는 상관없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4,000몇 억인지 200몇 억인지 그게 뭐 부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그건 법정에 가서 유무죄를 다투면 되는 것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성남시장 민선 성남시장 지금까지 구속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성남시라고 하는 기초단체장을 했을 경우에 그 엄청난 개발의 그 필요성이 많은 지역에서 수도 없이 많은 개발의 인허가권을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개발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장이 대장동 일당들 아시지 않습니까? 나무, 김만배 이런 애들은 10년 동안 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먹으려고 준비했던 일당들입니다. 그 일당들과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유착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공모지침 다 주고 그 유리한 방향으로 다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70%의 지분을 가졌어야 됐는 성남도계공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몇 억밖에 못 가져가고 7%의 지분을 가진 성남의들과 화천대유가 수천억을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미리 알려줬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복잡하게 보지 않습니다. 아, 성남시장이 결재권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개발 이익과 관련해서 특정한 잘 알고 유착되어 있던 대장도 일당하고 이재명 당시 시장의 최측근들하고 결탁해서 이 사건을 주고받고 해서 돈을 다 준 거다라는 것으로 지금 검찰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영장 청구는 하필 규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임세현 민주당 소통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저희가 다 예상했던 거라서 사실상 뭐 당 입장에서는 매우 담담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행위들이 정치 검찰이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사실상 뭐 할부 청구서를 이제 저희한테 발부했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왜 할부 청구서냐 하냐면 앞으로도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또 구속영장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애초에 대장동 개발의 시작은 이 건설업자, 법조, 언론 이런 비리 카르텔, 비리가 시작이었고 그거의 이제 증거는 가장 기본이 됐던 증거는 바로 정영학 녹취록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뭐 비리에 뭐 425억 저수지에 그분이라더니 뭐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이제 배임이라는 걸로 확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환도 3번이나 갔었고 그 소환을 갔었던 것 자체로도 이제 영장 청구를 위해서 하는 수순이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영장이 이번 주에 나올 것이라는 게 예상됐던 대목이 정성호 의원이 김용원 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만나러 갔다는 게 희한하게 그 말했던 내용들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걸 봤을 때 이미 이거는
검찰에서 영장을 치기 위한 사전 포섭 네. 단계라는 것을 당과 이제 언론에서도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뭐 이 국가의 공권력은 가장 최소한도로 쓰고 국민을 위해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정적 제거와 야당 파괴를 위해서 쓰고 있는 이 행태가 매우 안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오늘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보시죠.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100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합니까?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예, 자, 부정한 돈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랬고요. 일거수일투족 생중계되는 제가 도주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인멸할 수 있는 증거 남아있기만 합니까? 구속요건 전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 했던 이재명 대표의 말이 다시 소환됩니다. 보시죠.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언제 도망갈지도 모르고 또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구속되는 게 당연한 사안입니다.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박근혜의 구속 여부가 이 나라 사법이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가름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바로미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도망가겠습니까?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범죄 중대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대통령이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에게 이게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일이 생겼거든요. 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법의 잣대가 동일하게 남에게도 그 잣대가 있으면 본인에게도 그 잣대를 들이대서 오히려 본인에게는 더 정치인이고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들이대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말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그 태도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미 검찰 수사 때부터 그러니까 검찰 수사 때도 검찰청 들어가기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자신감 그리고 본인이 혐의가 없다는 점을 SNS를 통해서라도 그 공개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검찰 조사에 들어가서는 그 진술을 거부했다.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여서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을 했는데 이번 이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서도 본인이 과거에 했던 그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했던 그런 잣대를 본인에게는 재지 않고 오히려 왜 나를 구속하느냐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또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변호사를 하기도 했고 또 실제로 형사사건 변호를 한 기록도 있는데 이 형사사건을 해보셨으면 검찰이 언제 구속영장 청구하는지를 본인이 굉장히 잘 아실 텐데 이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니까 느닷없이 뭐 증거가 뭐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없다, 네. 주거가 뭐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형사소송법 70조 2항에는 그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재명 대표도 뭐 아실 건데 이렇게 좀 피해 가시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이중적이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설 변호사님 어때요? 2017년에 이야기했던 이재명 대표의 말. 당시에는 이제 야당의 어쩌면 정치인이었죠. 네. 대선 전이었으니까 이제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 수사 저도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주변인들 수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개시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그러니까 주변 박근혜 대통령이 뭐 증거 인멸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주변에서 아마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아마 영장 청구가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번에도 똑같이 아마 검찰은 같은 논리로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늘 보입니다만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나 지금 그때와 지금이 뭐 다르다면 다르게 볼 수 있고 같으면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수사에 그리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소환 조사에도
오지 않았고 나중에는 재판에 또 나오지 않았거든요. 불출석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법정에 가서 하긴 하되 본인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1차 소환 이후에 2차 소환 때도 그때 모두들 반대했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직접 가서 소명을 하고 왔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검찰에서 나중에 어차피 불구속 기소를 하면 될 일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상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야지만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끔 돼 있는 건데 안 될 것도 검찰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정치적인 영장 청구를 하느냐 오히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근데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마치고 기자들 만나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영장 보다 처음 봤다. 한번 보시죠. 배임형을 적시하면서 배임액을 4천억 원대로 그 명시를 했는데 참 그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을 써놓은 데다가 그 야당 대표가 영향력이 많으니까 구속해야 된다라고 써놓은 걸 보고 좀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종사한 지도 수십 년이 됐는데 보다 처음 봤습니다. 자율 투표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이제 그만하시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만하시죠. 네. 구속영장 사유서에 취득하라고. 예. 자, 저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정청래 의원, 이재명 대표도 또 같이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과거 김영삼, 김대중 야당의 주요 거물급 인사 당시에 그 인물을 언급하면서 이 체포 동의안,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까? 수의를 입은 김대중 대통령 사형 선고 기소 내용대로라면 어찌 이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화이팅!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자신을 그 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정치적인 탄압을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동일시하는 그런 발언이었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지금 야당 탄압 정적 제거라는 일관된 프레임을 주장하다 보니까 네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를 마치 군사 독재 시절에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이제 동일시하는 저는 결정적 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걸 듣는 국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79년에 유신 독재 말기에 민주화를 주장하다가 결국 야당 대표로서 국회에서 제명당하는 사상 초유의 정치 탄압을 받았던 거죠. 그게 사실은 당시 유신 독재 박정희 정부의 몰락의 시초였습니다. 네. 다 아십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그걸 강제 진압하고 전두환 독재 정권이 들어왔을 때 그 뒤에 배후 조종 음모를 씌워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던 야당 대표였습니다. 네. 그 두 사건은 다 독재 정권에 대한 민주화 투쟁과 민주화 운동 속에서 야당 대표가 받는 탄압이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뭡니까? 이번에 민주당 대표가 된 다음에 있었던 일에 관한 게 아니잖아요. 2014년, 15년, 16년 어간에 성남시장 시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선 성남시장에 다 구속됐습니다만은 성남시장 시절에 재량 결정권,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남시장이 자기 최측근과 대장동 일당 사이에 긴밀한 유착하에 의해서 수천억 원의 돈을 받게 해주고 수익을 내게 해준 그 범죄 혐의에 대한 영장 청구입니다. 그걸 어떻게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 운동과 연관을 시킵니까? 저는 지나가는 소가 우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입장문을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적인 정경유착을 통해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누어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자, 임세훈 부위원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말씀 잘 하셨네요. 검찰총장이. 지금 뭐 부동산 업자와 불법 정경 유착한 분들을 조사하셔야죠.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그 정영 녹취록이나 뭐 관련된 증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증거 나온 거는 죄다 뭐 50억 클럽, 뭐 약속 클럽,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산저축은행 이제 불법 비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 중에서 딱 기소했던 딱 곽상도 의원, 그 건은 또 심지어 무죄입니다. 뭐 그렇게 했던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연관이 없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기소하고 이게 구속영장을 때리고 소환하는 것 자체가, 그게 당연히 정치적 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정치적 탄압이라고 생각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서서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부분이 사안은 다르지만, 그래도 지금 정부가 시작됐을 때부터 했던 게 뭡니까? 지난 정부 파헤치고 지난 대통령 망신 주고, 사실상 야당 대표를 정적 제거하려는 목적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한 것이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검찰총장 말씀하신 것, 그 관련된 이 비리에 관련된 이런 사람들, 연루된 사람들부터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죠. 영장 청구 사유가 기가 막히고 이런 영장 처음 본다 하는데, 저도 이런 영장 거의 처음 봅니다. 이렇게 방대하게 150쪽에 달하는 그 영장인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아니 얼마나 혐의가 많길래 이렇게 대량의 이 증거와 증거 자료와 이런 걸 포함한 영장이 나갔겠는가. 국민들이 볼 때도 좀 이게 도대체 얼마나 방대한 비리냐라고 느낄 수도 거꾸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모든 비리가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탈탈 턴 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비리 시작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의혹이 제기돼서, 거기서부터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뭐 모든 쌍방울까지 비리들이 쭉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 정부에서 무슨 정적 탄압하기 위해서 시작된 수사는 아닙니다. 물론 수사가 본격화된 거는 이 정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많이 대량 수사가 됐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게 뭐 어떤 의도를 갖고 윤 정부가 만들어낸 사건은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들이 뭐냐면 다 녹취록, 그다음에 그 사업자들, 그다음에 이 이재명 대표 밑에서 이 사업을 주관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 이런 분들이 다 자기 입으로 떠든 것들이에요. 누가 강제로 떠들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이라고 쓴 분들의 입에서 나온 것들, 또 핵심 사업자들 입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얼토당토 안 한 의도된 어떤 정치 탄압이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심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배 변호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그걸 숨기고 있다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발각이 됐어요. 그럼 이 성범죄는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이걸 묻어야 합니까? 국회의원을 수사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수사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법률적으로 이제 우연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바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벌였던 이 행정 행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가 우연히 이 이재명이라는 그 피의자가 그 야당 대표까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당 대표가 된 것과, 그리고 정치 행위를 한 것과 성남시장이었을 때의 행위는 구분되어야 되고, 법률적으로도 다른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교해 가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정적을 제거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대통령과 어떤 이재명 대표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부딪혀서 그로 인해서 이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낙연 그 당시 그 경선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또 전 정권에서 이미 수사가 된 상황에서 우연히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야당 대표까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고, 자꾸 민주당에서는 이제 증언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지만은 관련해서 성남 FC 사건만 보더라도요, 거기 그 뇌물을 공유했다고 하는 대기업에 있는 그 임원들도 지금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 공여자가 이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만 있다, 이런 주장은 지금 그런 단계는 넘어섰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증언만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이 제1야당 대표를 절대로 구속영장을 치지 않습니다. 왜냐?
실제로 이 정치범과 관련해서요, 한 동의 구청장만 기소를 하더라도 상당히 그 지청에서 그 보고까지 올라가서 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심지어 기소를 합니다. 불구속 기소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1야당 대표의 그냥 증언만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주장도 네. 사실은 이 형사 사건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면 예.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요.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올 겁니다. 국회 시간이 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 동의 통과해야죠. 제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에 찬성이 있으면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고 검찰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이제 국회의원을 출석시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제적으로. 자, 그런데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체포 동의안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 노웅래 의원 때와 비슷한 일이 있을 텐데요. 한 장관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 관심인데 지난번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청구 때의 이야기 한번 보시죠.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국민들 모두 이런 중대 범죄 혐의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당시에 너무 구체적으로 그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냐 이런 반발이 일부에서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150쪽이 넘는 아주 방대한 분량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한동훈 장관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할 건지 아니면 뭉뚱그려서 그냥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설주환 변호사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통 같으면 150페이지를 다 설명할 수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필요성, 그다음에 도주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옳은데 네. 지난번 노웅래 의원 때와 같이 저는 한동훈 장관이 어떤 설명을 하면서 또 그 증거에 대한 설명을 하면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법무부, 그러니까 검찰로서 이루고자 하는 구속이라는 목표에 이르기는 상당히 어렵다 생각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저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한다면 왜 객관적인 사실을 좀 더 얘기해 주는 것이 오히려 뭐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라면 저는 그런 부분이 맞는데 이번에는 노웅래 의원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게 생각입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의 역할로서 국회의 법무부 명의로 체포영장을 회부를 했기 때문에 나와서 제안 설명을 당연히 할 거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상 상당히 자세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네네.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이건 정말 대단히 위험한 확실한 증거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만한 몇 가지를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해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마치 YSDJ급의 민주화 투사 인양 독립운동가 인양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찰권을 지휘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정말 이 유력한 범죄 혐의자를 왜 민주당의 이 불체포 특권으로 막느냐, 이걸 국민들을 상대로 저는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한동훈 장관이 저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할 때는 국회 방송에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그걸 들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거짓말했구나 라는 걸 충분히 인식할 만한 중대한 어떤 증거가 있으면 저는 그걸 한두 개 공개를 하는 것이 민심에 호소하는 것이고, 그게 어떤 작용이냐면 그렇게 되면 그 현장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최대 목표는 뭡니까? 이재명 지키기가 아니죠. 내년 총선이죠. 내년 총선에서 자기들 당선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저걸 우리가 가서 부결시켜서 방탈해주고 이재명 대표를 YSDJ급이라고 우기면 나중에 우리는 몰살당한다. 이런 생각을 할 경우에 몰래 체포동의안 이 투표장에 가서는 이게 다 무기명 투표 아닙니까? 저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몇 개를 국민 앞에 설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169석으로 돼 있습니다. 국회 지금 제적 의석이 299석인데요. 뭐 민주당만 똘똘 뭉치면 부결은 당연시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론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강제력을 좀 동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부결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류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홍천, 박찬대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 저는 이건 결연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거는 우리 당이 계속 그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거기에 정면으로 반한 거죠. 필요한 경우에는 당론으로 채택한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의원들의 다수의 뜻을 모아서 만약에 당론으로 채택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론으로 가는 거죠. 네, 민주당이 한 28표만 이탈하면 가결될 수도 있다. 이런 뭐랄까 걱정일까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성 지지자들, 이른바 개딸이라는 사람들이 뭐 비명계 의원들에게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자, 배승규 의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이 민주당 내부의 기류는 아직 확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자유투표는 하되 사실상 당론 투표에 가까운 자유투표를 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이재명 대표는 뭐 어제 오늘 사이에는 이거 당론 투표까지 붙일 일이겠느냐, 자유투표를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는데 강성 친명 의원들은 아니다. 그래도 표 단속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론으로 가야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론으로 갔을 때 이 국민들한테 비치는 게 야, 얼마나 자신 없으면 저런 거를 당론으로 표 단속까지 하느냐라는 또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상당히 고려할 때 아마 그 의무적으로 당론을 하기보다는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가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사실은 좀 겁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8표만 이탈해버리면 정의당과 딴 당들이 지금 다 이 그 체포 동의안 오면 찬성하겠다고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획 하고 넘어갔을 때 야 이거 완전히 대표로서의 힘과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그 위기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표 단속을 세게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당 내부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처럼 아니 이번에 떳떳하다면 그냥 한번 우리 발로 그냥 가서 한번 받아보자. 어떠냐? 한번 그래서 만일에 이 구속 여부 심사를 했는데 구속영장 기각돼 버리면 그거는 완전히 이재명이 날개를 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소수에 그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 알겠습니다. 자신이 뭔가 좀 없어 보여요. 아 그런가요? 뭐 법원의 판단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속영장 청구라 그러면 그냥 가서 법원이 이거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관련돼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2018년 제가 4월인가 5월인가 기억하는데 당시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시절이었을 거예요. 강원랜드 부정체육 사건으로 체포영장 청구됩니다. 그때도 체포동의안이 넘어왔는데 권성동 의원은 그때 나는 당당하니까 자진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가서 구속영장 기각됐고 무죄에 나왔습니다. 근데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국민들의 시선에 봤을 때도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다는 인상은 안 주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나는 결백하다, 독립운동했다, 민주화운동하는 것처럼 뭐 정적제거라고 한다면 가서 법원에 가서 떳떳하게 구속영장 기각되는 걸 받아와야 민주당도 분란 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임세현 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봤을 때 뭐 이해할 수 없는 구속영장도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결, 가결 뭐 이렇게 어느 걸 사실 장담을 못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렇게 그동안에 있었던 뭐 기소나 뭐 소환이나 등등의 일들이 그동안 너무 부당한데 이렇게까지 검찰이 하는 건 너무 무리하다. 그리고 지금은 또 대통령실까지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이 어쨌든 정치적인 중립을 해야 되고 이런 사안에 하나의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부결되면 다시 할 거다라는 사실상 가이드라인까지 준 상황에서 민주당이 거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당당하면 가라. 물론 당당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들도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이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다는 분도 저는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일단 뭐 입장을 아직까지 정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그냥 자유투표로 진행이 될 거가 아마 그게 제일 짙고요. 그렇게 되더라도 이제 부결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당론 투표에도 이게 무기명 투표라서 뭐 당론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만약에 당론까지 정했는데 이게 가결된다 그러면 더 큰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어서 아마 자유투표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일부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이걸 당론으로 가야 한다. 이런 입장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정의당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른바 이 강성 지지자들,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정의당의 비판 댓글 달고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그런데도 정의당 측은 정의당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시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이재명 대표 본인의 약속마저 스스로 저버린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민주당의 길에 원칙이 있겠습니까? 정의당은 국회의원 개인 비리에 대한 불체포 특권 폐지라는 정의와 원칙의 길을 가겠습니다. 예, 정의당이 6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6표는 아마 가결 쪽에 이 표를 던질 거다 이런 전망은 있습니다만 알 수는 없는 거죠. 자, 이상민 의원이 지금 언급하셨던 본인이 직접 나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딜레마인 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계속될 수 있는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구속영장에 혐의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범죄 사실로 적시됐던 게 바로 일부가 있죠. 이 428억이라는 돈에다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가 다가 아니고요. 또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있죠.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된 거 있죠. 정자동 호텔 개발 건 또 새로 제기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이번이 아니면 또 다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쪼개기 영장 청구 계속해서 하고 또 불구속 기소하면 법정 나가는 모습 계속 국민들이 봐야 되고 그런 장면들이 과연 적절하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배승희 변호사 어떻습니까? 다음 사건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까? 다른 일반 만약에 국민들이 이런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은 이미 진작에 구속 수사로 전환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행정직 공무원이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바로 구속이 돼서 그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 상당히 많은 특혜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유동규 씨도 그런 발언을 하더군요. 나는 나오라면 나오고 가라면 가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날짜도 선정하고 본인이 할 말까지 다 하느냐 이런 취지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말 많은 국민들이 한 번이라도 수사를 받아보셨다면은 검찰에서 부르는 날 안 갈 수가 없고요. 또 검찰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것만 대답하겠다 이런 태도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수사 안에서도 특혜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려를 해준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뭐 쪼개기로 지금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지만은 수사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사가 되는 대로 이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서 검찰이 또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지 이게 뭐 정치적으로 판단을 네. 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은 다른 논쟁이라고 보고 지금 이 부결이 될 거냐 가결이 될 거냐 만약에 부결과 가결 사이에 굉장히 적은 차이가 난다면 다음 영장 청구에 있어서는 또 가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될 것이고 또 민주당 의원들 특히 수도권에서 표를 얻어야 하는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총선에 있어서 상당히 그걸 생각해 본다면 다음에는 다음 구속영장이 왔을 때는 또 가결로 가지 않겠느냐 또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해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는 입장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법사위에서는요, 친명계의 좌장으로 불리죠. 정성호 의원이 수감 중인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을 만나서 알리바이 이야기를 하고 이랬던 거 그걸 가지고 한동훈 장관과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죠.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잘 상황들이. 그래서 알리바이가 입증이 돼야만 만들어져야만 이게 무죄가 나는 거다. 그래서 꼭 알리바이 만들 준비를 잘해라. 수사받고 있는 공범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런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특별면회가 그대로 녹음을 해야 되도록 이미 그건 시행을 해놓은 상태고 네, 한 장관은요, 정성호 의원의 알리바이 발언 매우 부적절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성호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도 지난해죠, 접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들을 계속 만나면서 뭔가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설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점을 한번 보시면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12월 9일, 그다음에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12월 16일입니다. 연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1월 18일 설 전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연말이라든지 명절 전에는 보통 지인들이 많이 접견을 가시거든요. 저는 정성호 의원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예. 목적을 가지고 갔다.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갔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왜 그러냐면 뭐 정진상 누군가는 그러시더라고요. 뭐 정진상이나 김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이 뭐 스탠스를 계속 이 자세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해주러 갔다라고 하지만 예. 아니 이분들 지금도 제가 변호인들을 전부 다 알고 네. 수시로 연락을 하지만은 예. 여전히 혐의를 전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 대한 회유를 하러 갔다. 저는 정성호 의원 저도 이렇게 알지만은 사선 의원으로서 저는 평소에 예를 들어서 공격적으로 본인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 굉장히 점잖으시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오랫동안 예. 알고 온 지인에 대해서 연말 그다음에 설 전에 한번 네. 위로를 하러 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듯이 이미 녹음이라든지 어떤 수기로 작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장소 변경 접견을 하더라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니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물론 본인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해서 유감이다 표현을 했지만은 예. 저는 어떤 목적이 담겨 있는 말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요. 검찰은 어제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피의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4명과 대질 신문도 진행을 했는데,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아니다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북한에 송금한 것이다. 근데 그 북한 송금 과정에 뭐 관여를 하거나 그거에서 아는 바가 없다. 이런 입장을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돈을 보낸 건 김성태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한 거지 경기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반발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 양쪽의 얘기가 너무나 틀리니까 예. 검찰이 대질 신문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다 불러갖고 했는데 네. 전반적으로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만 나는 전혀 모르는 이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대북 송금 당신 요청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이화영 지사는 난 몰라 무조건 모른다 하면서 네. 지금 이거는 답을 정해놓고 하는 대질이다. 난 여기다 조서에 사인도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전체적인 정황이요. 그러면 정말 쌍방울이 그냥 자기들 대북 사업하려고 북한에다 돈 보낸 거냐? 근데 이게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경기도가 하는 사업에 쌍방울이 끌려들어가는 형식이에요. 쌍방울이 먼저 주도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 하나가 북한하고 사업을 할 수 있냐? 없어요. 삼성이나 현대 정도 되지 않으면 모를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이 이화영 지사가 나는 전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사업하려고 그냥 한 거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했던 공식적인 사업들, 그때 나온 발언들, 서류들 너무 많습니다. 이 서류 모든 것들이 다 경기도에 사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조건 모른다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설득력을 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도 결국엔 그러면 이화영 전 지사의 요청이 있었던 거냐 하면 이것이 결국 경기도와 또 이재명 대표 쪽으로 또 수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저도 이 부분 궁금해서 이제 저희도 한번 알아본 바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당시 스마트팜 사업이라 해가지고 1년 예산이 5억 정도가 책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2019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의 어떤 이 스마트팜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뭐 우리가 충분히 알다시피 하노이 노딜 회담이 있고 나서부터는 진전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액수가, 그러니까 그 예산이 책정돼 있다는 것은 5억 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경기도에서 그건 분명하게 나온 자료로서 나온 내용이고요. 근데 김성태 회장은 거의 50억과 거의 한 30억 넘은 돈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커요. 일단 스마트폰 사업에 들어간 돈이, 아니 경기도에서는 예산은 5억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거기에 10배 그 이상의 돈들이 갔다라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저는 쌍방울이 과연 그 나노스라는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한 어떤 북한과의 실질적인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신들이 30억, 50억을 쓰면 주가 조작으로 300억, 500억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 쓴 것은 아닌가.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걸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서 쓴 것이다라는 어떠한 진술이 아닌 물증을 내놔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이제 저 기사는 이미 다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요.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북한과 직접 단독으로 채널을 뚫어가지고 대북 사업에서 돈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조는 남북 관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그 공기관을 같이 끼고 하거나, 그리고 지금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전담하는 경기도의 부지사였기 때문에 이미 이화영 부지사가 구축해놓은 채널,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김영철 부장을 만나가지고 다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같이 가서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을 데리고 가서 중국 가서 같이 만나게 인사도 소개시켜주고 서로 간에 정보도 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술 먹은 술자리 사진도 다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쌍방울이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돼서 서로 간에 연결해주고 소개해주면서 북한과 접촉하게 된 것을 지금 이화영 지사가 부인한다는 것은 하늘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제가 저 사진 나옵니다만, 지금 와서 지금 쌍방울하고 경기도는 상관이 없다고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키맨이니까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건데, 누가 봐도 이건 손바닥을 하늘을 가리는 것이고요. 쌍방울 측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거죠. 당신들을 위해서 300만 달러, 500만 달러 보내주고 스마트팜 대신 내서 보내준 건데, 이게 입 딱 씻고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입장이어서 저 부분도 계속 수사를 하게 되면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큰 소리까지 서로 주고받았다,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여하튼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대북 송금, 뭐 변호사비 대납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일부 야권 강경 인사들이 무슨 탄핵까지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 국회 법사위에서는요 내내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충돌을 했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두고 한 장관과 대표적인 앙숙이라 그래야 될까요? 김의겸 의원이 또 입씨름을 벌였는데 보시죠. 이 사건 수사가 2021년 7월에 금감원 압수수색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아무도 수사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냐? 그 당시 수정관실에서 장모 김건희 여사 다 일일이 모니터링하면서 일제히 컨트롤 했던 거 아닙니까? 전혀 잘못 알고 계시네요. 지금 그러면 그 당시에 중앙지검에 있었던, 아니 저도 좌천된 상황이었고요. 당시에 반부패 부장도 그렇고 중앙지검이라든가 전체를 본부 다 그 윤석열 당시 총장의 원하는 인사가 아니었어요. 누가 뭘 막았다는 겁니까? 중앙지검장의 문제가 아니고 여전히 살아있는 최고 권력으로서의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 아니었습니까? 최고 권력인데 소위 말하는 측근이라는 저는 저기 날아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최고 권력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기억을 왜곡하시면 안 되죠. 당시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의 지휘권이 없었잖아요. 아니 그걸 그렇게 쉽게 잊으십니까? 네, 김의겸 의원이 주장한 건 그겁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막아서 제대로 안 됐던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더니, 아니 자기도 그때 좌천당했던 상황인데 도대체 뭔 말이냐. 그리고 중앙지검장이 누구였는지 아느냐, 반부패 부장이 누구였는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봤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배승희 변호사,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김의겸 의원이 자꾸 그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 질의를 하는데,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걸 갖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 한동훈 장관의 그 답변에 의해서 김의겸 의원이 좀 망신을 당하는 약간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넘어서 이제 대통령을 공격하고 싶은 뭐 그런 아마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김의겸 의원한테 다시 한번 되묻고 싶은 거는, 이게 똑같은 논리라면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혐의점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인가? 지금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지척된 것이 없고 지난 정권에서 계속해서 수사가 돼 왔고, 지금 그 관련해서 공범들 재판에서 나온 것들이 보면은 이 통장을 이용당했다는 취지의 그 판결 이유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막 유죄를 확신하면서 질의하는 것 자체가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과는 굉장히 그 괴리감이 있는 것이고, 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앞서서도 계속 설명을 했지만은 배임이라든지 뭐 뇌물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전부 부정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오직 김건희 여사의 이것만 가지고 유죄를 자꾸 주장하는지, 이 부분도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김의겸
이재명 의원의 주장이 확신을 얻으려면 일단 수사가 진척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네. 그와 관련해서도 무죄 추정 원칙을 끝까지 주장한다면 남에게도 주장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당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두 분이 좀 흥분하셔가지고 여러 차례 이제 공방이 오간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요지는 이것이죠. 지금 권오수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 판결이 나왔고 사실 여러 가지 국민들이 이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가 조작에 있었던 사실상 판결문에도 김건희 여사 이름이 수십 차례나 등장하고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의 그 계좌가 약 뭐 한 40번인가요? 그 정도 실제로 통정 매매에 사용됐다라는 그런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020년부터 이 수사가 시작되었었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수차례 등장을 하는데 또 게다가 1차, 2차 주가 조작에도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에 관련된 계좌는 2번 다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러한 정황들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도 왜 소환조차 한 번 하지 않았냐. 근데 이런 질문을 저희가 계속 드리는 거고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는 그때 전주로만 사용된 거고 사실상 통장이 이용당한 거다 하는데 사실 그렇게만 해더라도 불법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전주로 된 분들은 김건희 여사와 약간 질이 달라요. 그 전주로 한 분은 약간 투자 금액이 100억 정도 되고 정말 그냥 시세 조정에만 관여했던 그런 계좌였고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엑셀 파일, 김건희라는 엑셀 파일도 나오고 그 재판 과정에서도 뭐 8초 후에 매도 하산, 뭐 8만 주 하산 뭐 이런 얘기 후에 바로 직접 거래를 했던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공평한 수사라면 그 관련된 사람들은 거의 다 뭐 참고인이든 뭐든 다 조사가 됐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재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도 공정하게 하려면 오히려 이게 무고하다면 더 떳떳하게 조사를 받으시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과정에서 이제 좀 공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기소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명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고요. 그 소면 조사 관련해서는 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서면 조사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는 거죠.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서면 조사를 했다고 네, 들었습니다. 이건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처음 나온 얘기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서면 조사를 받고서도 무혐의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거나 결정을 못 짓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계속 해온 것입니다. 절차에 따라서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김의겸 의원 뭐 서면 조사했다니까 처음 나온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MBC가 이미 단독이라고 보도를 했던 부분 그리고 무혐의 판단을 했는데 위에서 그걸 막았다 이런 보도까지 예전에 이미 나왔던 건데 김의겸 의원은 그 기사를 못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처음 나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서 뭐 이게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안 했다 이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혐의를 잡지는 못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직은요. 네. 김의겸 의원이 보면 기억력이 부족한 건지 팩트 파인딩이 부족한 건지 항상 몇 프로 틀려요. 보면은 기자 출신인 분이 저렇게 자꾸 팩트가 틀리면 안 되는데 이 보면은 그때 당시에 윤석열이 다 장악하고 있었으니 김건희 수사 못하게 한 거 아니냐 했는데 사실 그때 상황을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때 당시 수사팀이 누구냐 하면 반부패 수사부장이 신성식 그다음에 서울지검장이 이성윤입니다. 이 두 분은 가장 정권과 가까운 분이었고 반윤석열 사단의 대표 선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 어떻게든 이 기스를 내고 어떤 그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수사한 건데 그럼 그분들이 수사를 안 한 건가요? 그럼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이 지시를 받고 이분들이 수사를 의도적으로 안 한 건가?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또 김의겸 의원이 뭔가 그냥 자기 의식 속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도 없었어요. 추미애 장관이 다 박탈해버렸고 수사 지휘권도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징계까지 받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거의 호수아비 검찰총장처럼 돼 있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런 분이 자기와 결도 다른 서울중앙지검장과 반부패부장한테 압박을 넣어서 수사를 못하게 했겠나. 이게 좀 의문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당시에 이미 나왔지만 MBC가 다 보도를 한 건데 김의겸 의원은 그걸 기억을 못 하신 건가 아니면 찾아보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이미 그때 어떤 보도였냐면 이 김건희 여사 서면으로 다 조사까지 했는데 그래서 검찰 수사팀이 아무리 봐도 이 그 주가 조작에 공모한 정황이나 증거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무혐의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를 올렸는데 당시 정권과 가까운 이 검사 팀장이 그거를 무혐의 처벌 못하게 막았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거꾸로 기억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든 뭐 기소를 하든 좀 결론을 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뭐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결과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동안 뭐 조사했던 거 가지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도 또 설전을 벌였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는지 한번 보시죠.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거는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 배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시는 게 많아요. 지금 김성태 회장 잡혀오기 송환되기도 전인데 이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이 표현 써도 되는 겁니까? 저는 깡패라고 봅니다.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로 주가 조작에 관여하고 이런 부분도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관께서 법무부 장관께서 그 피의자에 대해서 깡패다 그렇게 말하셔도 되는 거냐라는 제가 겁니다. 말씀드렸고요. 판단은 의원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성태 전 회장 깡패다. 이 단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판단은 의원님이 알아서 하셔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기존에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그 깡패 수사, 마약 수사 이런 부분 상당히 강조를 했었었죠. 저도 뭐 김성태 회장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뭐 실제 뭐 조폭 출신이다, 아니다. 뭐 이것은 아직 뭐 사실이 확인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확인한 것밖에 안 되고 보고요. 저는 이건 뭐 그냥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한동훈 장관이 김성태 씨를 깡패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 깡패가 되겠죠. 뭐.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의 강한 압박이 계속 이어졌는데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답답해하는 장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의 질의에 그랬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피의자가 100%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건 정말 거짓말이죠.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요. 제가 100% 피의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100% 피의자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라고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고 지금 아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틀리게 말하시면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간죄에 관련해서 폭행 협박 같은 건 어떻게 입증하실 겁니까? 위원님, 자, 제 말의 뜻은 어차피 위원님, 말씀할 제가 기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강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법적으로 이거 기소하는 걸 20년 넘게 한 사람이고요. 아니요. 그게 현실에서 성폭행 수사 해보셨어요? 성폭행 수사 해보셨냐고요? 당연하죠. 아니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아니 들어보시라니까요, 제 말씀을. 제가 묻고 있잖아요. 아니 저는 지금 저한테 말할 기회를 좀 주셔야 되지 않아요? 아니 말할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요, 이따가 얘기를 하세요.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아니 들어보시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말씀하세요. 제 말씀은 당연히 검사가 그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내심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위원님 제 말 끊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안 돼요? 한 가지 말하자고요. 왜냐하면은 네, 한 장관이 한 14번 정도 말 좀 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의원들이 질의할 때 자신의 생각을 더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을 중단시키는 일이 있습니다만 의견을 제대로 표출 못해서 좀 답답해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최근 한 진보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장관의 얼굴 사진이 붙은 인형에 활쏘기 이벤트를 벌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한 장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친북단체가 그 대통령과 여사님 이렇게 또 한동훈 장관의 얼굴을 붙인 인형을 놓고 활을 쏘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저거 혐오 표현에 가까운 거라고 보고요. 다 떠나서 그냥 보기가 좀 후집니다. 저게 무슨 아름답거나 뭐 위트가 있거나 유머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후져 보인다. 그런 행사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윤석열 퇴진, 또 김건희 뭐 특검 연호하는 모습 이것도 정말 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설마 저 장소에 가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예, 자 김구식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장관 스타일이 이제 갈수록 사실은 과거의 여의도 문법에는 잘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보니까 자꾸 저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여야당 의원들 질문에 답변할 때 정말 기탄 없이 과감하게 본인 생각을 자유롭게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논란이 됐던 그 화살 쏘기 뭐 이벤트라고 할까요? 여기에는 대통령과 배우자와 한동훈 장관 얼굴을 모형을 해놓고 어린 학생들한테 활쏘기 경연대회를 하게 했는데 저는 저런 거 자체가 저는 한동훈 장관 말대로 후지다는 말 외에는 사실 별 표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정치적 의사 표현도 아니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무슨 악마에 대한 무슨 표현도 아니고 아무리 정쟁이고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고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고 현직 법무장관을 저렇게 사람의 얼굴을 씌워가지고 화를 쏘게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무슨 이득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저는 그 저런 말 뒤에 한동훈 장관이 저는 뭐 이야기한 것처럼 저기에까지 민주당 의원이 갔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그 정도의 민주당 의원들도 상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동훈 장관은요, 최근 곽상도 전 의원 그리고 윤희양 민주당 의원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 한번 들어보시죠. 곽상도 전 의원이랑 윤미향 의원 판결 관련해서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사건은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사건 제대로 밝혀내지 않은 커서 뭐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1심 무죄 판결의 국민들의 공분, 국민들이 이런 들끓는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저도 100% 공감하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 수사팀에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거라는 말씀드리고 뭐 세상에 공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처벌받지 않는다? 누가 그걸 동의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임센부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곽상도 50억 때문에 그 아들한테 준 게 무죄로 난 것 때문에 많은 그 국민의힘 의원조차도 이건 조금 심한 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도 좀 이렇게 우려의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났던 지점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을 의식을 하신 거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데 이제 윤미향 의원을 건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오래돼서 저도 다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많은 사건들에서 사실상 마녀 사냥 수준으로 몇 달 동안 이제 좀 이렇게 억울함을 이제 당하셨다는 게 최근에 판결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동치시켜서 뭐 이것도 수사라고 이것도 수사한다. 이거는 조금 전 법무부 장관이고 또 국무위원으로서 마치 수사 지휘를 하는 듯한 모습은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이런 감정에 대해서 이런 곽상도 의원과 이런 관련된 50억 클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국민의 여론이 어떻다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는 거는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도어 스태핑에서도 여러 차례 이런 뭐 이렇게 무슨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마치 검찰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좀 자제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됩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 두 판결을 두고 하나에 대해서는 그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하면서 릴레이 사과를 하고 있는 반면에 곽상도 무죄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잣대가 너무 다른 거 아니냐, 이중잣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듯이 곽상도 의원도 마찬가지고 윤미향 사건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이 좀 최근에 많았다 이런 지적이 있긴 합니다. 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만 검찰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법사위에서 또 이 김도읍 위원장 야당 의원들과 상당히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한번 보시죠. 만약에 사과한다 그러면 그간의 민주당 의원들이 잘못에 대해서는 다 정리해서 사과하랍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최강 의원 그만합시다. 최 의원 이제 좀 자중합시다. 일자 붙이세요. 최 의원 예의를 지키세요. 최 의원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 내가 왜 지금 민자를 안 붙이냐면 속기록 보세요. 속기록. 어디서 손가락질합니까? 속기록 보세요. 계속 위원장이라고 돼 있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한테 손가락질한다고 지적하는 게 나는 삼가해야 되는 일입니까? 최강우 의원한테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법사위가 보면 특정 몇몇 의원들이 항상 분란을 일으켜요. 최강우 의원 본인을 뒤돌아보세요. 어디를
대통령이 하는 짓이라니. 목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포토뱅이를 안 했으면 그렇게 수사하겠어요. 말씀 더듬지 말고 하십시오. 이 사람아. 나고 했던 과거를 생각하세요. 아니 거기는 손가락질 하는 게 전문이니까? 김상욱 의원은 손가락질 받을만 해요. 예, 자, 법사위가 무슨 저런 식의 회의를 하나 싶기도 합니다. 너무 뜨겁게 달구어진 상임위이기도 합니다만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국민의힘 38전당대회 첫 토론회 어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후보 4사람 토론회 끝나고 누가 가장 잘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보시죠. 순위는 김건희가 단연 1등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해요. 눈거리가 엉하는 거죠. 저는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좀 옆에서 진땀 흘리는 것처럼 보이는 후보는 어떤 분이셨어요? 바로 제 옆에 김기현 후보였죠. 오히려 결선을 천하람 황교안이 갈 수도 있겠다. 벌써 지금 그 이름을 누가 붙이셨더라고요. 뭐 황천길 매치다 이래가지고. 순위는 뭐 제가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픈 얘기, 꼭 해야 될 얘기를 직접 면전에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네, 다들 자신이 1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자, 배성규 의원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 주세요. 근데 이게 뭐 누가 잘했다고 하기가 참 힘들죠. 왜냐면 저도 저 네 분 다 아는데 어떻게 누가 이겼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뭐랄까 이번 전당대회가 조기에 과열이 돼 있었잖아요. 왜 뭐 친윤 뭐 논란이다, 윤심팔이다, 뭐 하여튼 별별 논란이 다 있으면서 이 감정이 고조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이 TV조선 앞에 저 지지자들이 서너 시간 전부터 몰려와서 서로 뭐 깽과리 치고 뭐 목탁 치고 정말 서로 욕하고 이게 장외에서부터 붙었는데 장내도 어제 후끈했습니다. 근데 조금 아무래도 같은 편인데 경쟁자라도 근데 너무 심하게 가는 경우도 있어 보여서 좀 너무 우려되는 면도 있긴 한데 어쨌든 보는 관전자 입장에서는 재밌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워낙 뜨겁게 가다 보니까 이 판세도 앞으로 한 3주가 남았는데 출렁출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TV 토론에서는 뭐 장안의 화제가 됐다 그럴까요? 이 많은 기사가 났던 게 바로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자, 후보 4사람이 진땀을 좀 뺐는데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한 명만 구조할 수 있다면 1번 나경원, 2번 장제원.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나경원 의원이랑 만난 지가 좀 더 오래됐습니다. 정이 좀 더 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둘 중 하나를 꼭 포기해야 한다면 1번 전재산, 2번 대통령.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미 절반 이상 1,500억을 기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연구비를 문재인 정부에서 끊었을 때 제가 원자력 발전 연구비를 계속 댔던 그런 사람입니다. 피하고 싶은 처갓집은 1번 윤핵관 장인, 2번 개딸 장모.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윤핵관 장인분도 조금 무서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좀 이렇게 억압도 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개딸 장모님보다는 훨씬 더 말이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정치 투쟁이 불가피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1번 삭발, 2번 단식. 끝나고 나서 아주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것이 바로 삭발입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는 의미에서 제가 삭발을 들었습니다. 네, 자 설명서 어제 좀 보셨어요? 네, 저는 봤습니다.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요. 어저께 상당히 이 밸런스 게임이 저는 참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어떤 정치인들에게는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는 답을 요구하는 건데 그걸 넘어가는 것도 순발력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3월 8일 많이 남았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